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지금 9월 20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부가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출석 좀 부르겠습니다. 김민성 씨, 김영선 씨, 예, 최기덕 씨, 황성 씨는 지금 부산 가 계시니까, 김동욱 씨, 오영선 씨, 최찬식 씨, 한 분이 이제 모르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며칠 남았는지 이제 15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시험 발표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사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이제 좀 적거든요, 생각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그 선로정수 부분에서 가공선하고 지중선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장마다 기본서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문제는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선로정수 RLCG 중에서 이제 RLC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실 거고요. 이제 누설 콘덕션스 같은 건 이제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삼심 케이블에 대한 작용 정용 양량을 배우실 텐데, 이제 선로정수 L 부분에서 L과 C를 이제 쌍제로 배우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 자기 인덕턴스. 이것도 자기입니다. 이건 상호 인덕턴스. 상호 정정 용량, 작용 정정 용량,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쌍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상호가 어떻게 되고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C에는 뭐 CS 플러스 3CM 이렇게 해가지고 작용 정정 용량을 계산하는 이런 수식이 단상과 삼상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진대. 단상에서는 이 수치가 2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돼 있고, 여기 부분은 델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요 델타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요거를 다시 Y로 환산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따가 나오는데 작용이라는 거는 자기하고 상호를 더한 게 다 작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임피던스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상호 임피던스 부분이 이게 되는 겁니다. 왜 상호라는 게 서로가 아니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것.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이 뭐냐면은 자기하고 땅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자기만의 것이라는 얘기죠. 상호는 서로 연관된 부분이니까 얘는 지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단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락은 땅과 이렇게 붙었으니까 자기 혼자만의 것이고 단락이라는 건 서로 간에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합한 게 이제 고장전류가 되듯이 얘도 이제 작용 전종 용량으로 생각하시고 작용 인덕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L 값이 이 C 값이 가공선이냐 케이블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케이블이 어차피 지중선이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1, 2번에서.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사람들의 서브노트들 오늘 뭐 교재까지 포함해서 한 4번 정도를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쓴 것들 아니면 이쪽에서 교재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넘어가는 단계들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서브노트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교재에서는 흐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이 그림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이 전수업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필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계속 반복해드리는 거 위주로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고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시다 보면은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연구반을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지금 연구반 교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연구반 가서 다시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그다음 복도치의 장점과 단점
그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고요. 복도체를 썼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는 결국은 보면 이 선로정수가 변하는 겁니다. 단도체, 다도체, 뭐 이렇게 단선, 연선, 이렇게 2장, 3장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케이블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장에서는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코로나 부분입니다. 코로나 손실이 뭐가 생기는지, 거기에 장애가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억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외울 때 키워드를 설명드리면 소선부, 소유진, 복표, 가, 이안, 부. 그가 이안부였나? 헷갈리네. 이거는 소음이나, 이거는 손실, 그 다음에 부식, 그 다음 소리액터, 접지시, 문제, 이렇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유도장애, 진동,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중복이 되기도 하고 일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코로나 손실이 생기는 게 가공선에서 생기기 때문에 가공선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앞에서 선로정수상에서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생기는 이 코로나가 생기는 이 가공선에 대한 그 정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도체를 이용해서 코로나에 대한 인계전압을 높여주는 방법들, 이게 수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식에 대한 부분들, 표면을 매끄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가선근구를 개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격거리를 증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 E0는 24.3 M0 M1 델타 로그를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수식이 이 나중에 24.3에 어떻게 나왔는지, M0 표면계수, 날씨계수, 그 다음에 델타, 여기 D가 빠졌네. D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게 기압에 관련된 부분이고, 요 D가 바로 반지름에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요게 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이고, 이건 등가 이격거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격거리 증대 같은 거,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커지겠죠. 전압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코로나가 발생될 수 있는 전압이 커진다는 건 그 전압까지 올라가야지만 코로나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인계전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전압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압까지 올라가지가 않으면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코로나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느냐. 목표가 이하 반. 요거는 아킹링 같은 경우, 애자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유학을 통해 가지고 애자의 표면을 이렇게 더 해준다든가, 요런 게 이제 표면계수, 날씨계수거든요. 그럼 이 표면에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 유학이라든가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날씨계수도 있고, 요 D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름이 되는 거고, 얘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지름이 증가하면은 반지름은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얘가 증가하는 거하고 얘가 증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얘가 증가해가지고 얘가 줄여주는 부분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커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책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합격자가 30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지금 전년도까지 얼마나 많은 합격자가 나왔는지 합격자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제 합격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합격자가 30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 공으로 시작하는 게 서울 지역에 대한 합격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울 지역입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한 20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7번. 이 7번 부분이 강서 쪽에서 시험 본 사람들인데 강서 쪽이 한 26명인가 시험 봤거든요. 그 중에 5명을 합격을 했고요. 10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수원 쪽인데 거기서 지금 수원 쪽에서 7명 정도 합격했네요. 지금 경기도 쪽에서.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1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서울 근처 쪽에서 이렇게 합격을 한 겁니다. 지금 13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접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쪽의 합격자들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건축전기 같은 경우 지금 8명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서울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4명 정도가 되네요. 나머지 이제 그 지방이 13이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4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발성배전은 30명, 그 다음에 소방 쪽. 소방은 11명이 합격을 했네요. 이것도 서울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다 서울 지역이죠. 그리고 나머지 13 하나 있고 10은 이제 수원 지역이고.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좀 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이 많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 지방에는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에는 뭐 그 각 구별로 이렇게 하나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인원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 쪽 한번 보시면요. 전기안전은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명 정도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접수하실 때는 www.qnet.or.kr로 들어가서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 부분이 지금까지 합격자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합격자 이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합격을 했는지 알고 학원에서는 서로 자기 학원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자들이 보면은 여러 학원들을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2-3군데 이상은 다 다녔기 때문에 다 합격자들이 자기 학원에서 다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번에 30명을 합격을 했으니까 내년 초에는 합격자가 적게 나오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전번 때 조금 나왔으니까 그 다음번 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저번에 많이 뽑았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몇 명을 딱 뽑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합격자가 많이 나왔던 거는 그만큼 시험의 난이도가 그만큼 쉬웠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총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성배전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 197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합격자를 모아보니까 한 29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응시한 사람 중에 보면은 한 9% 정도 합격을 했다. 근데 2001년도부터 보시면은 한 7%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죠. 근데 이제 응시한 사람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응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300명 시험 봤을 때는 7%, 10% 이렇게 나가다 여기 좀 포인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합격하는 인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 근데 인원이 늘었다 보니까 합격률이 줄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인원들을 보시면 이게 한 해 동안 시험 보는 인원이거든요. 한 해 동안 한 300명 정도가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이렇게 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원들이 막 100명씩 거의 올라갑니다. 지금 연도별로 100명씩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험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시험을 많이 보면 그만큼 시험 횟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합격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빼줘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시험을 3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3번 정도 볼 정도는 아니고
지금 2번 정도 봤을 때 700명 정도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350명이 봅니다. 한 해 정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한 35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는 7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 한 30명 정도 봐가지고 2.9%를 합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합격률이 좀 틀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는 약간의 피의들도 좀 있었습니다. 몇 명씩. 그런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인원하고 여기서 인원하고 나중에 맞춰보면 틀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543명인데 여기는 573명입니다. 30명이 차이가 나죠. 그 30명 정도가 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피의는 없어졌기 때문에 피의로 필기시험 면제하는 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단지 올해 지금 2월 달에 3명이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30명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700명 중에 한 30명이 됐는데 이번에 350명 정도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그중에 30명 정도는 한 8, 9%, 한 10% 정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한 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겠지만 한 25명 보면 그중에 5명 정도 합격자가 나왔다는 거는 그 반에서 그만큼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죠. 보통 그 반에서 보게 되면 한 2-3명 나오거든요. 한 반에서. 근데 5명, 6명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머지 6개월 동안이라도 많은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드리는 그런 그 기본적인 문제를 꼭 집에 가서라도 10분 동안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체크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자꾸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제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답안지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부분은 맨날 하는 그 PPT 자료를 가지고 교재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외의 자료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개념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송배전공학 유형 목차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선로정수와 코로나입니다. 중요한 건 2개라는 얘기입니다. 딱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선로정수가 뭐냐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RLCG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항과 리액턴스하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 서세턴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나가는데 RLCG에서 RLC 값에서 이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L과 C 값이기 때문에 그 L과 C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G 값 같은 경우는 아주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L과 C.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 R, L, C 이렇게 나와 있죠. 저항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어보냐. 고유 저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그리고 표피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근접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인덕턴스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가지가 나옵니다. 인덕턴스나 정적 능량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냐.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정적 능량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실 때 이제 직선상 도체 자석을 이제 그 해석을 해가지고 도체 외부하고 내부에 대한 임피던스를 합해서 바로 작용 인덕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들을 왕복 2도선에서의 계산값 또는 3상 1회선의 계산값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상 1회선이 배치가 어떻게 됐냐? 정삼각형 배치냐 비정삼각형 배치냐에 따라서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덕턴스 값이 틀려진다. 왜?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지면 거기에 대한 인덕턴스 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틀려지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자기 임피던스는 자기하고 땅하고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그 선로가 있는 그 지점에서 땅까지 거리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비정삼각형으로 배치가 되더라도. 하지만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호 간의 거리인데 정삼각형이었을 때 서로 상호 간의 거리가 같은데 비정삼각형이었을 땐 상호 간의 거리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용 인덕턴스 값도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고려를 할 때 보시면 대지기로 인덕턴스 나오죠. 이게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고려해서 대지기로 인덕턴스가 나온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왔던 자기 인덕턴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계략값을 보시면은 대지기로하고 자기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그 자기 인덕턴스 값이 2.4라는 건 여러분들이 애워두셔야 됩니다. 그 대지기로에 대한 상호 인덕턴스는 값은 1.1이라는 걸 애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용 인덕턴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의 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개념에서. 그러면 여기는 2.4고 여기는 1.1이면은 여기 2.4고 여기 1.1이면은 이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이 나오겠죠. 방향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가 1.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로 운전 상태에 따라서 취급을 하는데 그게 어떤 운전 상태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 상태냐? 삼상 단락 상태냐? 이건 평형 조건입니다. 평형. 그 다음에 지락고장일 때는 불평형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장전류 계산할 때도 평형 조건하고 불평형 조건에서의 그 고장전류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형 조건이기 때문에 작용 인덕턴스를 사용하지만 이 불평형일 때는 대지기로에 대한 인덕턴스를 사용하고 삼상에 대한 인덕턴스 L0를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전 용량 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정전 용량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전위계수, 정전 용량계수, 정전 유도계수입니다. 근데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안에 지금 이 자료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놓은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정전 용량 같은 걸 계산하실 때는 이제 가공선일 때하고 케이블일 때의 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인덕턴스 때 값은 가공선일 때 1이라고 그러면은 케이블일 때는 3분의 1 값만 나옵니다. 인덕턴스 값이. 근데 정전 용량은 가공선에서 1이라면은 케이블에서는 30이란 값이 나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3분의 1이냐 30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가공선에서는 둘 다 1이라고 했을 때 지중선에서 그러니까 케이블에서의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에서는 3분의 1로 변하고 정전 용량은 30배가 변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면 일단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는 단시간에는 힘듭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만은 지금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암기하고 이해하시도록 노력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복 2도선, 단선과 대지간, 또 3상 1회선 송전선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작용 종종 용량 CN이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CS 플러스 3CM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델타 Y 변환이 돼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데이고, 요거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 델타 부분이 있습니다. 요 델타 부분을 Y로 변환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CS입니다. 여기는 CS. 근데 여기로 가는 부분이 요게 CM이었는데 상호 정정 용량이 CM이었는데 이 델타가 Y로 변하면서 3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M이 됩니다. 3CM. 그래서 우리가 한 상을 봤을 때 한 상에 대한 이 부분이 CS하고 이 3CM이 합해져서 정정 용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한상에서는 이게 선로가 2개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린 3상이니까 선로가 3개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2C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3상에서는 똑같이 3CM이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종용량의 계략값에서 대지정종용량, 상호정종용량, 작용정종용량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대지정종용량이 CS, 상호정종용량이 CM, 작용정종용량이 CN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 상호, 작용이란 이 말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딱 보시면은 사용하는 회선수와 가공지선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덕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누설 콘덕턴스는 대단히 작아서 무시를 한다. 그래서 아까 G 나왔었죠. RLCG에서. G 값은 무시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RLC 값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걸 알고 계시지 이 다음에 5장의 송전 특성에서 단거리 송전선로, 중거리 송전선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이 RLCG 값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거기서 이제 또 4단 자정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집중 정수회로로 해석하는지, 분포 정수회로로 해석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삼선 일괄과 대지간의 정전용량 계산. 삼선 일괄과 대지간을 하거나 아니면 한 선과 또 두 선을 연결하거나 이따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하려면 여기 있던 요 CN은 CS 플러스 3CM이라는 요 델타와의 변환하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계산값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도체 송전선로의 선로정수입니다. 아까 단도체 일도하고 복도체는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인덕턴스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부에 대한 임피던스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됩니다. 그 위에 D 등가 성간거리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단도체 일도하고 복도체 일도하고. 그래서 그 D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뭐 반지름도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단도체는 반지름이 큰데 복도체는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 R 값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커지겠죠.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네. 인덕턴스 부분이 이제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용량 모으시게 되면은 또 이게 0.02413m 나누기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되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를 하게끔 됩니다.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손실이 감소되고 반도체 반지름 때문에 안정도가 증대를 합니다. 왜? 인덕턴스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안정도는 뭐였었냐면 P는 X분의 ES2R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덕턴스라는 건 바로 X 성분이죠. X 성분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P 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도가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가공선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지중선이 되는 거죠. 전력 케이블.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가공선하고 케이블하고 복도체의 선로정수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어떻게 보면 가공선하고 케이블을 비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저항에서. 아까 저항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표피효과나 근접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공선에 대한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인덕턴스는 가공선의 3분의 1, 정전용량은 가공선의 30배. 그 30벨트 케이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아까 거는 가공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중선이다 보니까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3실 일괄과 연피간. 이게 하나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 3심을 묶은 다음에 연피간에 그 케이블의 구조를 여러분들 아시죠? 도체, 그리고 유전체, 그리고 시스, 연피가 나오죠. 그리고 방식층이 있고. 그 연피간, 그 바깥택 부분하고의 연결한 부분하고, 한 심과 두 심, 그리고 연피를 연결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상 전압 민가시, 한 상당의 정정 용량을 계산한 후 케이블의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나중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자기 정전 용량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호 정전 용량을 주어집니다. 그럼 작용 정전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작용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케이블의 충전 전류를 계산해서, 왜냐면 I는 30V 자석이니까 뭐 아니면 그 C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I값에. 그 C값을 넣어가지고 전압값 알고 있으니까 뭐 6,900이라든가 22,900이라든가 그 전압값을 알고 있으면은 C값만 알면 거기에 흐르는 충전 전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충전 전류 계산 값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변압기 용량을 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전류를 알고 있고 그러면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3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통전계통의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에서는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 등이 나옵니다. 요것들이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고장전류 계산해서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서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오음법에서 델타의 변환 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3건선 TR을 변환할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게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의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 이거를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왜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냐면은 1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음법을 쓰시면요, 전압에 따라서 값이 다 틀려집니다. 22,900 케이블의 오음값하고 380V의 오음값이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380V 쪽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22,900에 대한 오음을 380V 쪽의 오음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전압별로 오음값을 다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 바라보거나 그 값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은 어느 지점이든 간에 그 임피던스 값을 그냥 더해가지고 나중에 그 지점에서의 전압값 가지고 고장전류를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kV 자석분의 PZ입니다. 이 P는 이제 그 기준 용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킬로볼트는 그 기준 전압으로 보시면 되고요. Z는 그 지점에 오음값이 있었을 경우 그 오음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100MV 기준에서 22.9kV의 오음이 얼마였다. 그거를 100MV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꿔준다는 얘기죠. 이 기준 용량은 대부분이 100MV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십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된 고장전류 값은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산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 전류, 전격 전류를 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IN은 전격 전류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압기가 보통 얼마가 되냐면 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5분의 100 곱하기 전류니까 대략적으로 자기 전격 전류에 한 20배 정도의 사고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를 상위 계통의 임피던스를 더 더해 주시다 보면은 그 고장 전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이 계산하실 때는 임피던스를 작은 값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고장 전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11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13카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다 여유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은 차단기 용량을 뭐 한 1.5배 정도 여유를 줘가지고 20카 정도를 선정을 하시면은 절대 그 계통이 나중에 임피던스가 변화가 될 테니까 그러더라도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절대 부족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 변압기의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를 작성해서 PU법으로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고장 계산 부분에 가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집니다. 마지막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쪽에서 사실 더 이런 쪽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온다면 코로나 쪽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험 빈도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안 나왔죠. 다음에 코로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코로나에 대해서 쓰시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써야 되느냐. 대부분 코로나의 장애 및 방지 대책, 코로나의 문제가 뭐냐, 영향이 뭐냐,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뭐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 코로나를 설명할 때 보면은 파열극한 전이경도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따가 그림으로 나옵니다. 파열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인대 파열이 났다, 뭐 이렇게 되죠. 예? 그 전이경도가 넘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그 지점부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불꽃 방전이.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그걸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를. 그러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인가가 되니까 누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1cm입니다. 센티미터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립니다. 왜? 1cm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1cm니까 요 센치를 기준이니까 여기도 요 1cm를 기준으로 한 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요 전압이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에 걸리게 되면은 얘가 방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파열극한 전이 경도입니다. 그걸 계산하는 걸 동심 원통 전극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왜냐면 그거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인계 전압을 증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파열극한 전이 경도에서 코로나 인계 전압이 나옵니다. 요 수식이. 그래서 이따가 그 인계 전압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왜 24.3이 나왔는지 요걸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M0가 뭔지, M1이 뭔지,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뭔지 다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M0는 표면 개수, M1은 날씨 개수,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 대한 온도라든가 기압에 관련된 부분, 델타, 그리고 D는 지름이 되는 거고요. R은 반지름이 되는 거고, D는 등가 성간거리가 되는 거고요.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델타는 뭐 20도씨에 760mm HG였을 때, 압력이었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코로나 장애하고 방지 대책에서 코로나 장애가 뭐냐? 소선부 소유진. 아까 설명드렸던 소음, 손실, 그리고 부식, 그리고 소리액터에 대한 부분. 소리액터에서 아크저항이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유도장애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니까요. 복표가 이하반. 여기 앞에서도 계속 케이블에 대해서 나왔는데 복도체가 좋다라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등이 나오면 바로 복도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에서 선로정수 부분에 대한 RLC 중에서 이제 복도체 있을 때 그 L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코로나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예,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왜? 여기서 표면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성근구를 개량하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를 증대하고, 이격거리 D 등가 성간거리를 증대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인계전압을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계 아킹온이나 아킹린을 사용하고 반도체 유약을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가가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로정수의 정의와, 선로정수가 뭐냐? RLCG인데 그림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려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가공선, 그리고 지중 케이블 이렇게 나왔죠. 거기 이제 복도체가 하나 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선하고 지중 케이블만 물어보는데 여기선 복도체가 하나 더 나왔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항에 가면 뭘 물어본다고 그랬죠? 저항에서 바로 표피효과고 근접효과. 표피효과는 이제 전류가 흐르다 보면 거기에 자석이 생기고 그 자석에서 어떤 영향을 받치겠죠. 그래서 도체의 중심부에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만 흐르는 현상이 바로 표피효과입니다. 근접효과라는 것은 같은 상의 전선이 근접해서 흐를 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그 자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N극과 N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겠죠? 같은 상의 도체가 흐르다 보면은 밀어내니까 바깥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제 두 상의 전선이 흐르는데 한쪽은 뭐 위로 가고 한쪽은 밑으로 간다. 그러면 가운데 쪽으로 몰리겠죠? 또 세상에 썼을 때는 이게 또 틀려집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용 인덕턴스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A, B, C 세 상의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이게 틀려지죠? 평형일 때. 아까도 조건을 보시면 평형일 때하고 불평형일 때 이런 값들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개념을 여기서 배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한 상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상에 대한. 한 상에 대한 것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상전압에서 나중에 세 선로가 있는데 이렇게 이상전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상에 들어왔을 때, 두 상에 들어왔을 때, 세 상에 들어왔을 때 이 접지를 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얘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 가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평형 조건이죠. 동상이라는 건 뭘까요? 지락이라는 얘기죠. 지락. 왜냐하면 IG는 3IG로죠. 그건 뭐냐면 세 개의 동상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락이 났을 때 A상, B상, C상에 영상분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각 상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여기서 쓸 때의 부분은 자기 인덕턴스 플러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해가지고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여기 때는 좀 틀리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는 문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뭐냐? 이건 송전선로입니다. 송전선로. 송전선로의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이 뒤에 가면 이제 케이블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공선에서의 계산할 때하고 케이블에서 계산할 때 이런 문제의 유형이 약간 틀려집니다. 그래서 두 선을 일괄해서 대지 기로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1.78이다. 이건 가공선입니다. 한 선이 있는데 두 선을 일괄한 겁니다. 이렇게 두 선만 일괄했을 때 대지 기로 인덕턴스를 측정했더니 1.78이다. 그러면 이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작용 인덕턴스를 두 선만 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냐? 세 선을 일괄한 겁니다. 세 선을 이렇게 일괄했다. 그럼 세 선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시면 2분의 1을 할 거고 얘는 세 선이니까 3분의 1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1.78, 1.57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자기 임피던스하고 이렇게 보는 상호 인덕턴스가 하나겠죠. 근데 여기는 세 선일 때는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이쪽으로 하나 있겠죠. 이쪽으로 또 하나 가겠죠. 한 상을 보니까.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가, 상호 인덕턴스가 여기서는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틀려진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있을 때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걸 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문제 가서 보시면 다시 또 지금 이제 어떤 수치가 없으니까 이따 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되실 수가 있습니다. 한 5번 넘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오늘 안에 다른 송전 특성을 넘어가긴 좀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문제들을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가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왜 연가를 하느냐. 아까처럼 선로 정수가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연가를 하는 겁니다. 왜? 케이블이 R상, L상, C상 이렇게 계속 A, B, C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선로 정수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선로 정수를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RLC 부분을 틀어준다는 얘기죠. 3분의 1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가를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연가를 해주느냐, 점퍼식이냐, 회전식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연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신 벨트 케이블이 나옵니다. 벨트 케이블이라는 건 지중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중선. 3상 지중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가공선 같은 건 3상이 일괄된 게 없죠. 다 단선으로 나갑니다.
연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A상, B상, C상 해가지고 약간의 다 이격거리를 가지고 가는데 얘는 3심 벨트 케이블이니까 케이블 안에 A, B, C 상이 다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작용 정정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심이라고 되어 있죠. 3심. 세 가닥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작용 정정 용량 측정 방법을 등가 에러로 설명하고 작용 정정 용량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던 A상, B상, C상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작용 정정 용량 C에는 CS 플러스 3CM이라는 그 수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그림을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 복도체의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도체가 왜 단도체에 비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지. 장점 같은 건 이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닥 끓을 걸 네 가닥을 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여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보시면은 단면적이 같은 단도체 방식과 다도체 방식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똑같은 용량인데 100스퀘어짜리가 있는데 그걸 25스퀘어 네 가닥으로 하는 거하고 100스퀘어짜리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러면 왜 복도체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등가 반지 이름이 나오고요. 송전선의 평균 지상고가 나옵니다. 등가 반지 이름은 이제 D인데 3상이었을 때, 6상이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예제들은 이따가 연구방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의 평균 지상고. 평균 지상고를 이제 보시면은 이건 2도를 계산할 때 카티너리 곡선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뭐 2장에서 나왔던 그 카티너리 곡선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입니다. 마지막 부분. 코로나 인계전압을 설명을 해라. 그러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코로나 인계전압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의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 이걸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한 10번 정도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수치만.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암기를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파열극한 전위 경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시 원천 전극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인계전압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 나쁜 영향 5가지. 아까 얘기했죠. 소손부 소유진.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든가, 부식이 발생한다든가. 왜 부식이 발생하냐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질소는 N이고요. 산소는 O2입니다. 그게 결합을 하면서 NO3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분하고 또 결합을 하게 됩니다. H2O에 H하고. 그러면 HNO3라는 지금 초산이 발생이 됩니다. 초산이라는 건 산성분이니까 뭔가 녹일 거 아닙니까? 녹이다 보니까 전선의 표면에서 그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런 물질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손부, 소리액에서 아까 아크저항이 생기면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어떤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도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뭔가 이제 아크가 생긴다는 건 그쪽으로 뭔가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서 뭐 주파수대가 바뀔 수도 있고 전류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장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에 의해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라는 걸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공기 중의 절연이 파괴돼서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파열극한 전위 경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이거는 뭐고 딱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영향, 방지 대책, 뭐 앞으로의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는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원통 전극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방향만 설명드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코로나 방지 대책을 기술하시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코로나 인계전압이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방전은 어떤 현상이냐? 코로나 방전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연면 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할 거고요.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방지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손실이 뭐냐? 코로나 손실은 이제 피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크식으로 해가지고 2, 4일 나누기 델타분의 25,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에다가 2-2제로 곱하기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수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241이 나오고 25가 나오고 2에서 2제로를 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피크식 이것도 자꾸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코로나가 나왔을 때 인계전압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인계전압에서는 24.3, 코로나 피크식에서는 240열, 2라고 25로 하는 그런 어떤 수식들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L값 나오죠. L값은 어떻게 되냐. 0.05 플러스 0.4605. 이 값이 그냥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C값은 뭐냐. 0.02413.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다도체에 있을 때는 이게 틀려집니다. 등가 상관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로종수하고 RLC, 선로종수에서 RLC, 그 다음에 가공선, 케이블, 복도체 이런 부분, 그리고 복도체에서의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코로나 손실에서의 어떤 인계전압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장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방지 대책, 코로나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C성분의 전이계수, 용량계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옛날에 10점짜리를 한번 나왔던 사례는 있는데 혹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빈도수는 적습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두셔야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또 예상 문제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